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사범대학교 역사학과에서 30여 년간 중국 고대사를 가르쳐온 왕젠민 교수입니다. 오늘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역사 학술회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서구 학자들 앞에서 위대한 중국 문명의 우월성을 알리고 특히 한국이라는 미개한 소국이 어떻게 우리 중국의 모든 것을 베껴갔는지 폭로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발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듣게 될 이야기들이 저를 이토록 당황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학술회장은 소르본 대학의 고풍스러운 강당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자취를 채우고 있었고 저는 당당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저는 오늘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인 중국과 그 변방의 작은 모방국가인 한국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모든 것을 베껴간 나라입니다. 문자, 제도, 심지어 음식까지도 말입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해서 대부분의 국민이 해외여행도 못 가는 후진국입니다. 그때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슈미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왕 교수님, 그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3위이며 중국보다 훨씬 자유롭게 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이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멀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윌리엄스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고려시대를 예로 들어보죠. 당시 고려는 몽골 제국 내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원나라 내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던 나라가 바로 고려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은 고려가 몽골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족들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잠깐만요. 프랑스 국립동양학연구소의 뒤부와 교수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면 쿠빌라이 칸이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는 말리나 떨어져 있는 나라이고 당 태종이 친히 정벌하였으나 굴복시키지 못하였는데 지금 그 나라의 세자가 스스로 나에게 왔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라고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된 표현일 뿐입니다. 당 태종은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당 고종 때의 일이고 당 태종은 실패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로버츠 교수가 정정했습니다. 게다가 왕 교수님, 고려가 몽골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저항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항전했고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 저는 다시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고 간섭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을 보니 왕 교수님도 인정하시는군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판데르 베르흐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달리 원간섭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려는 자주성을 유지했습니다. 최고 통치자가 여전히 고려인이었고 독자적인 문화와 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려 왕들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야 했고 이름에 충자를 붙여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굴욕 아닙니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탈리아 로마 대학의 로시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동맹 덕분에 고려 왕들은 원나라 황실의 일원이 되었고 쿠릴타이에서 서열 5번째나 7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충선왕 같은 경우는 원나라 조정에서 승상 자리를 제한받을 정도였죠.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려가 원나라에 아부한 결과입니다. 아부가 아니라 뛰어난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안데르손 교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려 태자가 압록강에서 아리부케와 쿠빌라이 중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하다가 쿠빌라이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아리부케를 선택했다면 고려는 역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모방했습니다.
한자를 사용하고 한글을 창제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벨기에 루뱅 대학의 드 클레르크 교수가 물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도 문맹 퇴치에 기여한 세종대왕을 기리는 상을 제정했을 정도입니다. 음식은 어떻습니까? 한국 음식은 대부분 중국에서 오히려 흥미로운 융합이 일어났죠.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마이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렁탕은 몽골어 슐라에서 유래했고 소주도 몽골의 증류주 기술이 고려에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독특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이면서 동시에 육류의 모든 부위를 활용하는 요리법도 발달했죠. 저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존슨 교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왕 교수님, 동북 공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 말입니다. 그것은 학술적 연구일 뿐입니다.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학술적 연구라고요?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의 코발스키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구려는 명백히 한국사의 일부입니다. 수도가 평양이었고 언어와 문화가 후대 한국 왕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역사 왜곡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곤잘레스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최근 발굴된 고구려 고분벽화들을 보면 그들의 문화가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모든 논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한센 교수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 교수님, 우리는 여기서 어느 나라가 우월한지를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중국, 한국, 일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수용했지만 그것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문명 교류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중화 사상이 한국을 미개한 모방국가로 보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학술회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르쳐온 학생들에게 얼마나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었는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이웃나라를 바라보았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술회 참가자들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관을 지나게 되었는데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큐레이터가 설명했습니다. 이 고려 청자는 세계 도자기 역사상 최고의 걸작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고려만의 독특한 비색을 만들어냈죠. 중국인들조차 이 색을 재현하지 못해 천하제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청자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점심시간, 영국의 윌리엄스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왕 교수님, 어제는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기분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서구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면서 각 나라의 독특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지만 독자적인 문화를 지켜왔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교수도 합류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장군입니다. 단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을 물리친 것은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기적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도 놀랍죠. 프랑스의 뒤부아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군사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끝내고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모범 사례입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제 무지를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역사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겸손한 자세로 참여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다나카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동아시아 3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졌고 한국은 이를 일본에 전했습니다. 각 나라는 불교를 자국의 상황에 맞게 독특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일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말씀처럼 문화는 일방적인 전파가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중국 문화를 수용했지만 그것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참석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존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왕 교수님의 열린 자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고려시대에 대해서는 서구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제 논의된 내용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네덜란드의 판데르 베르흐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고려가 몽골 제국과 맺은 독특한 관계에 대해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완전한 복속도 아니고 완전한 독립도 아닌 그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낸 것은 외교사적으로 중요한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이탈리아의 로시 교수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선택한 순간은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동아시아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이제 진심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국의 로버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고려의 강력한 저항력이었습니다. 30년 가까운 항전은 몽골도 지치게 만들었죠. 또한 고려의 문화적 수준이 높았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팔만 대장경 같은 문화유산은 몽골인들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한 외교적 선택이었죠. 스웨덴의 안데르손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쿠빌라이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고려가 손을 내밀었으니 쿠빌라이로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외교의 묘미가 있었군요. 저녁 만찬에서 저는 참석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학술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만함을 반성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역사를 연구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폴란드의 코발스키 교수가 말했습니다. 왕 교수님, 우리 모두는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오늘 교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입니다. 스페인의 곤잘레스 교수도 격려했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는 모두 소중합니다. 중국의 위대한 문명도,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도, 일본의 독특한 발전도 모두 인류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노르웨이의 한생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내년에는 동아시아 문명의 다양성과 교류라는 주제로 학술회를 열면 어떨까요? 왕 교수님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파리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아류다.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베낀 것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런 편견에 가득 찬 가르침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동북공정을 정당화하며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 했던 제 주장들이 생각났습니다. 유럽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고구려는 명백히 한국사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정치적 목적에 눈이 멀어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사 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는 눈으로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는 중국의 신분제와는 다른 독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고려의 과거제도는 중국에서 도입했지만 무과를 추가하는 등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은 중국보다 더 정교하게 발전했고 실학이라는 독창적인 사상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였습니다.
중국의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표음 문자를 만들어낸 것은 놀라운 창조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현대 언어학자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민주화 과정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사천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을 거쳐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취였습니다. 경제 발전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불과 수십 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문화 면에서도 한국은 독특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류라 불리는 한국 대중문화는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재해석의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동료 교수님들, 저는 우리 커리큘럼에 동아시아 문명의 상호교류사라는 과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국 중심의 일방적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몇몇 교수들은 반대했습니다. 왕 교수, 중국이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 문명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도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켰고 때로는 중국의 역으로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 경전의 많은 부분이 한국을 통해 더 정확하게 보존되었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후에 중국의 근대화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조공국이었습니다. 다른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조공관계를 단순한 주종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외교적 형식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대등한 무역관계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고려는 원나라 시대에도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논의 끝에 제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강의를 준비하며 더 많은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특히 원간섭기에 대한 연구가 흥미로웠습니다. 고려가 원나라와 맺은 관계는 일반적인 정복 피정복 관계와는 달랐습니다. 고려는 자체적인 왕조를 유지했고 독자적인 문화와 제도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려의 끈질긴 저항과 영리한 외교의 결과였습니다. 고려 태자가 쿠빌라이를 선택한 순간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몽골 제국이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을 때 고려는 신중한 판단으로 쿠빌라이를 선택했고 이는 고려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아리부케를 선택했다면 고려는 완전히 멸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쿠빌라이가 고려를 특별 대우한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당태종도 정복하지 못한 고구려의 후예인 고려가 자발적으로 화친을 청했다는 것은 쿠빌라이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동아시아 문명의 상호교류사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동아시아 문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습니다. 어느 한 나라만이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독특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꼈다는 것은 틀린 말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화 전파를 베끼기로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시각입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수용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온돌 문화는 중국에는 없는 독특한 난방 시스템입니다. 김치 같은 발효 음식 문화도 한국만의 특색입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동북공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북공정은 학문적 연구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강한 프로젝트입니다. 고구려와 발해는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한국사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봐야지 현재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런 관점은 처음 들어봅니다. 정말 신선합니다. 저도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파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고려 몽골 관계의 재조명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고려시대 유물들을 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 팔만 대장경의 정교함, 금속 활자의 혁신성. 이 모든 것이 고려 문명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몽골 파스파 문자로 쓰인 고려 관리의 여행 허가증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려인들이 몽골 제국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시 고려인들의 활동 범위가 티베트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학술회에서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학자 여러분, 저는 오늘 고려 몽골 관계를 중국 학자의 시각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과거 저는 이 시기를 단순히 고려의 굴복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것이 고려의 생존 전략이자 창조적 적응의 과정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고려는 30년 가까운 항전 끝에 현실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만약 끝까지 저항했다면 고려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타협을 통해 고려는 왕조를 유지했고 문화를 보존했으며 오히려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왕 교수님, 그렇다면 원간섭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원간섭기는 고려에게 시련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기회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고려는 원나라를 통해 더 넓은 세계와 접촉했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 수용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학자가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려가 원나라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정복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대우였죠.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쿠빌라이는 고려를 특별히 대우했고 이는 그의 후계자들도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고려 왕들이 원나라 황실의 사위가 되면서 쿠릴타이에서 높은 서열을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학술회가 끝난 후 저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며 신라 문화의 독창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첨성대를 보며 신라인들의 과학 정신을 느꼈고 안압지를 거닐며 그들의 미적 감각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석굴암의 본존 불상 앞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졌지만 이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재창조된 것은 한국인들의 창조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여러 학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말했습니다. 왕 교수님, 사실 저희도 과거에는 사대주의적 역사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명의 영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독자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도의 불교, 서역의 문물, 북방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여 중국 문명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명은 고립되어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학자가 덧붙였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에서 역사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데 이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의 역사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동감입니다. 특히 동북공정 같은 문제는 학문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봐야지 현재의 필요에 따라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제 강의를 더욱 균형 잡힌 내용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중국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고려시대는 한중 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셋째, 한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글을 쓸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제가 퍼뜨린 편견을 바로잡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중국 역사학자의 반성, 한국사를 다시 보다였습니다. 글의 서두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중국사를 가르쳐온 역사학자입니다. 그동안 저는 중화 사상에 빠져 주변국들, 특히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중국 문화의 아류로, 역사적으로 중국에 종속된 나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 학술회와 한국 방문을 통해 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한글 창제, 금속활자 발명, 고려청자 제작 등은 한국인들의 창조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특히 고려시대 대몽 항쟁과 원과의 관계, 설정은 작은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승자의 시각에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각 나라와 민족은 자신들만의 가치와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동아시아 문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고 때로는 중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동북 공정과 관련해서 저는 깊이 반성합니다.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역사 왜곡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맥락을 볼 때 이들은 한국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저는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한중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학술지에 발표하자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저를 비판했지만 많은 이들이 제 용기 있는 고백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젊은 학자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왕 교수님, 교수님의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한 교수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왕 교수님, 교수님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피해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이후 저는 한중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고려-1 관계의 재조명이었습니다. 양국 학자들이 함께 사료를 검토하고 유적을 답사하며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고려가 원나라에 보낸 사신들의 활동, 원나라에 거주한 고려인들의 생활, 양국 간의 문화 교류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음식 문화의 교류였습니다. 설렁탕이 몽골의 슐라에서 유래했다는 것, 소주가 몽골의 증류 기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등은 문화 교류의 생생한 예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시켰습니다. 공동 연구의 결과물은 양국에서 동시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고려-1 관계를 균형 있게 조명한 최초의 한중 공동 연구서로 평가받았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중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약속입니다. 역사는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일부는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독특한 문화를 가진 중요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 특히 민주화 과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학술 교류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의 만남도 같습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특강을 하고 중국의 대학에 한국 학자들을 초청합니다. 작년에는 고려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총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젠민 교수님은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 진실을 추구하는 열정, 그리고 국경을 넘어 손을 내미는 개방성.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신입니다. 저는 답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받는 이 영예는 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중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올해로 저는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계속 연구하고 가르칠 계획입니다. 특히 일반 대중들을 위한 책을 쓰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웃나라 다시 보기 한중국 학자가 본 한국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국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우리가 가진 편견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으려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 열린 마음으로 이웃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돌이켜보면 파리 학술회에서의 그 충격적인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나니 더 넓은 세계가 보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의 아류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이웃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우리와 다르면서도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문화는 우리와 구별되면서도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대국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의 많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나라와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용기, 그리고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진정한 대국의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만난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지켜냈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 그들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국의 동료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문명에 자부심을 가지되 그것이 오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와 문화를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특히 이웃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몽골. 이들은 모두 우리와 오랜 역사를 함께한 이웃들입니다. 때로는 갈등했고 때로는 협력했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맙시다. 동북공정처럼 역사를 왜곡하여 현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한중 우호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바치고자 합니다. 비록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 고려 태자가 압록강에서 내린 선택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협력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